다음 발표를 이어나갈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은기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위기의 크레딧 시장, 그리고 위험 요인과 투자 기회입니다. 올해 사실은 크레딧 시장을 굉장히 위험성을 높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저희가 크레딧 시장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동틀 새벽녘이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을 견디다 결국에는 경기가 바닥을 찍는 순간에 부도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회복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 부도율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가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력에 보시면 저희가 운용사에도 사실은 몇 번 있었었는데요. 사실 운용을 함에 있어서 너무 리스크 요인을 크게 잡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런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삼을 좀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크레딧 시장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공급 요인을 크게 좀 잡고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도 보시면은 올해 만기 규모가 작년보다 늘어난 70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만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행도 80조 원으로 과거에 역대급으로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발행량이 크게 많이 증가했느냐? 과거에 2022년도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발행이 좀 줄었고 특히 2년 이내에 단기물 발행을 발행하면서 만기가 올해 특히 좀 집중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발행도 AA 등급과 A 등급 간의 양극화 현상이 좀 지속되면서 주로 AA 등급 위주로 순증 규모가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발행 규모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크레딧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신 전문 금융체, 여전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체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만기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83조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기가 증가한 거에 대한 이유는 아까 회사채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2년 이하 만기 채권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이 만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발행량도 거의 90조 원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90조 원 정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회사채 만기 80조 원보다도 여전체 만기 부분들이 훨씬 발행량들이 훨씬 크게 성장하면서 여전체가 오히려 크레딧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여전체를 발행하는 카드사와 캐피탈사들 동의 AA 등급 이상의 우량 등급 위주로 발행 시장이 형성될 거는 회사채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좀 많이 올해 발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느냐? 최근 들어서 금리를 보시면은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을 크게 선반영하면서 올해 작년 이제 11월 달서부터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물인 이 CP 금리라든가 CD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한 이후에 사실은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3개월 조달하는 CP 금리와 3년물짜리 회사채 금리, 거의 동일 등급 A1 등급과 AA 등급을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회사채 금리가 더 낮습니다. 장기물인 회사채 발행하는 금리가 3개월짜리 CP 조달하는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최근에 발행하는 거 보시면은 올해 연초에도 발행량이 크게 많이 좀 증가하고 올해 전반적으로 발행이 많이 증가할 걸로 보인 것 중에 하나가 회사채 발행이 일단 단기 조건보다는 많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들어서 이 CD 금리와 이제 국고채 금리를 보시면은 역캐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물짜리 지금 CD 금리 대비했을 때 국고채 3년물 금리가 훨씬 더 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CD 금리는 은행 대출의 기본이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회사채를 조달하는 게 더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회사채 조달이 여러 가지 은행 대출이라든가
이제 그 CP 조달, 단기물 조달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회사채 조달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채 발행은 좀 특징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1월달, 2월달 연초에 굉장히 발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작년 연말에 유출됐던 자금들이 연초에 자금이 대유입되면서 기관 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이제 북클로징과 자금 유출로 인해서 이제 운용을 덜 했던 부분을 연초에 다시 북빌딩, 다시 이제 채권을 쌓아나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고 수요가 많을 때 채권 발행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발행량이 좀 많고요. 3월달하고 5월달, 8월달하고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산 보고서, 그다음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제출일 때문에 발행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달 아무래도 결산자료 발표 이후에 발행이 감소하다가 1월달, 2월달 발행을 하지 못한 기업들이 4월달에 발행하면 4월달 발행량이 크게 좀 증가하고 있고요. 7월 달은 휴가 시즌이 좀 있고 8월 달은 반기 검토 보고서 제출이 있다 보니까 7, 8월 달 발행량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달은 3분기 검토 보고서 제출이 있고 12월 달은 연말이기 때문에 발행이 좀 많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발행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발행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만기도 보시면은 2월 달하고 4월 달 발행량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일, 2월 달 발행량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3월 달은 기술적인 요인으로 발행을 못했기 때문에 4월 달에 다시 발행량이 좀 많아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행은 좀 상반기 때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작년과 올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일단 통화정책의 전환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하우스 뷰는 일단 5월 달에 미국과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미국은 4차례, 한국은 3차례 정도 인하를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통화정책의 전환의 시점이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해와 좀 다르게 과거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통화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올해의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금리 정상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금리 부분이 장기채 금리가 그렇게 많이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단기물 금리 위주로 금리가 하락세가 더 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본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 기간보다는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기간들이 훨씬 더 길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레딧물에 대한 수요들도 여전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량이 많기는 하지만 과거에 보시면은 이 수요가 증가한 부분이 사실은 크레딧 시장의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발행량이 많이 좀 증가하지만 그에 맞춰 수요가 크게 좀 증가해 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공급에 대한 부담감들은 상당 부분 많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4분기 때 이 레고랜드 사태와 이제 금리 상승을 영향을 겪으면서 공급량이 굉장히 발행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 부담에 대한 이슈가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금리 하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에 따른 수요세가 증가하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채권 공급의 공급 증가에 따른 공급 부담에 대한 이슈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A 등급 회사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금리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좀 좌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무위험 채권이 국채 수요에 대한 부분도 커지겠지만 또 AA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따른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금리에 따른 영향들이 크게 작용하면서 이 크레딧 스프레드와 국고채 금리와의 이 관계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 금리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주로 이루었지만 작년에 약간 음의 상관관계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로 감안해 본다 그러면은 우량물에 대한 수요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크레딧 스프레드는 금리와 같은 방향성을 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보시면은 그동안 금리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이자 수익 부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봤을 때 이 채권형 펀드들 자금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채권형 펀드 자금들이 최근 데이터들은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연초에 MLF 자금들이 좀 많이 좀 증가하긴 했지만 이 MLF 자금들도 이제 이 금리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장기 채권형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 그러면 최근에 채권형 자금 시장에 보시면은 자금이 굉장히 풍부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조금씩 금리가 3월달 기대 인하감들이 좀 후퇴하면서 금리가 조금씩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형 펀드 자금 유입세들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금리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진 부분도 보시면은 이 일반형 채권형 펀드 자금 유입보다도 사실 ETF 채권 자금 유입세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반형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가 많이 오르면은 채권 매수세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너무 빠지면은 채권 매수세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수 추정형들이 강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금리가 빠질 때 채권 매수를 더 늘려나가는 모습들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채권 매수세가 더 늘어나면서 금리 하락세가 좀 더 빨라지는 모습들을 과거에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ETF 자금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이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 대기 매수 자금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금리 하락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시장 금리가 좀 더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증권사 ELS 발행이 좀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 ELS 만기 도래 물량들이 좀 많이 돌아오고 홍콩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실들이 이제 많이 좀 늘어나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ELS 채권 발행량들이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 증권사 ELS를 보시면은 증권사 ELS의 대부분 이제 매수 자금들이 여전체 비중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여전체 비중이 보통 20에서 30% 정도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야기에 기계적으로 ELS 발행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여전체 매수 수요가 감소한다. 사실 이런 기계적인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서부터 여전체에 대한 이제 ELS 자금들이 쏠림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전체 편입 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는 여전체를 편입할 수 있는 한도가 15%, 실질적으로 운용은 9% 정도로 크게 많이 좀 줄였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12%대 한도로 갖고 있고 실질적 운용은 여기에 절반 수준인 6% 정도 수준밖에 되진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전체 편입 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원래 8%로 감소하는 부분이 올해 6월 달까지 12%대로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운용 한도가 굉장히 12%대로 8%에서 12%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용 한도 대비했을 때 절반 수준인 6조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감안해 본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ELS 발행량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체가 실질적으로 투자가 감소하는 비중이 한 1조 정도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90조 발행 시장에 대한 여전체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여전체 편입 한도 제한에 따른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여전체 발행량 감소가 여전체 수요에 미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크게 좀 감소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다르게 최근에 섹터별로 저희가 보시면은 보통 저희가 섹터별로 공사채, 은행채, 여전채, 회사채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서 투자하는 경향이 큽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공사채하고 은행채, 회사채하고 이제 공사채 이런 섹터 간의 스프레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전채와 회사채 대비했을 때 회사채 대비했을 때 여전채에 대한 스프레드가 굉장히 투자의 매력적인 구간으로 나오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은 당장에 되는 건 아니고 저희 하우스뷰에 따르면 5월 시장 컨센서스 따르면 하반기 정도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금리를 노리는 여전체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체와 회사채에 대한 과거 대비했을 때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여전체 대비했을 때 회사채 스프레드가 뭐 10bp 아래 안쪽에 좀 있게 되면은 여전체 비중을 축소하고 20bp 이상이면은 여전체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스프레드 수준 자체가 거의 20bp 정도 이상 위에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 보고 본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여전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높다. 최근에 카드채 위주로 스프레드가 크게 많이 축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반적으로 캐피탈채도 같이 축소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또 카드채가 워낙 많이 빠르게 축소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큰 캐피탈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전체에 대한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금리에 따른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히려 하락할 때 여전체에 대한 수요들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당 1년에 2번 정도에서 3번 정도 발행하는데요. 여전체 같은 경우에는 매달 발행합니다.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 여전체들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 투자자 수요들이 여전체를 매수하면서 금리 하락 부분을 굉장히 좀 빠르게 반영하는 회사채보다 굉장히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 구간에서 금리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여전체에 대한 수요들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장 전망과는 다르게 여전체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PF에 관련됐던 부분인데요. 작년 연말 태형건설 워크아웃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부동산 PF 관련됐던 리스크 요인들,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PF ABCP 금리를 보면은 지금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CP 금리랑 PF ABCP 금리를 비교해 보면 연말이고 연초에도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CP 금리가 조금 이제 하락하면서 PF ABCP 금리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태형건설에 따른 워크아웃에 대한 시장 파급 영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PF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어디에 반영되어 있느냐? 첫 번째 차트를 보는 것과 같이 A1 등급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만 여전히 A1 등급과 A2 등급 간의 금리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A1 등급과 A2 등급 간의 양극화 부분은 크지는 않았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서부터 크게 벌어졌던 이 양극화 상황들은 최근 들어서 여전히 계속 진행형이다. 부동산 관련됐던 PF 관련된 우려들이 여전히 A1 등급과 A2 등급 간의 양극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부동산 PF에 대한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2008년서부터 이제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구분해 보면은 은행권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규모 자체, 실질적인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2008년보다 낮고요.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떻게 보면 2013년 정도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13년도 이후에 그러면 부동산 PF 규모를 가장 많이 증가한 데가 어디냐? 은행보다는 비은행권들이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차트는 미국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현황도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도 나눠서 보시면은 비슷한 차트를 보입니다.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대형은행들이 많이 못 늘리고 중소형 위주로 은행들이 많이 늘렸듯이 우리나라 부동산 PF들을 시중은행들은 크게 늘리지 않은 반면에 비은행권 위주로 많이 늘렸다. 특히 은행권 위주로 많이 늘린 게 여전사하고 저축은행들이 증권사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PF에 관련해서도 지금 작년 이제 9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134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134조 원 중에서 은행권과 이제 보험권 이제 부동산 PF 이제 대출 잔액들이 대략 한 44조 두 개를 합치면 88조 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PF 대출 134조가 모두가 문제일 거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큰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은행하고 보험권에서 지금 대출하고 있는 규모가 전체 시장 규모의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행권과 보험권의 특징을 보시면은 연체율을 보시면은 이 연체율은 은행권하고 보험권이 굉장히 낮은 수준, 거의 1%, 은행권은 거의 0%에 가깝고요. 보험권은 살짝 1% 정도 수준에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가중평균을 해보면은 두 개의 이제 연체율 자체가 1% 미만에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체율이 1% 미만인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 중에 하나고요. 연체율이 많이 증가한 거는 저축은행과 이제 여전사, 증권사 위주로 연체율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에 대한 부분이 이 134조가 모두가 문제일 거라기보다는 주로 은행하고 보험권으로 나가 있는 부동산 PF 대출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저축은행이라든가 증권사 위주로 나가 있는 부분들이 다소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왜 그러면 보험사하고 은행권들은 크게 문제가 없느냐? 2022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은 보험권하고 은행권들은 대부분 다 본 PF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하고 캐피탈 저축은행 위주로 브릿지론들이 끼워져 있고요. 특히 보험사하고 은행권은 본 PF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은 부동산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들을 보시면은 주로 증권사하고 캐피탈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후순위채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브릿지론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연체율들을 올리는 상황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브릿지론 규모는 약 한 30조 원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PF 134조가 다 문제이기보다는 사실 이 브릿지론으로 나와 있는 한 30조 원 정도가 크게 문제일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는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대형과 이제 중소형 이런 쪽으로 사실은 양극화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주단 사업 현황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 공동관리 신청의 거의 77%가 거의 브릿지론이고 저축은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 위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사업지 위치별로 보면은 주로 이제 지방 사업장이 크게 좀 문제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경색 요인, 특히 레고랜드 사태 때 이후에 단기 부동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많이 작용했던 것도 보시면은 주로 PF 유동화 부분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2010년도 말만 하더라도 부동산 PF 유동화 부분이 ABCP 부분이 9조 원밖에 안 됐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크게 많이 좀 증가했고요. 증권사들도 부동산 PF 대출보다는 주로 ABCP 유동화 형태로 많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NCR 유형값에 따른 대출은 유형값들을 100% 잡고 있고요. 유동화는 18% 밖에 안 잡기 때문에 규제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PF, ABCP 위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증가 규모를 보시면은 과거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증가 규모가 이제 2020년도만 하더라도 그 증가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증가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 우발 채무는 2021년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2021년도에 고점을 보이고 최근 들어서 감수세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로 보시면은 이 부동산 PF의 규모보다는 사실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부동산 PF 규모가 큰 중소증권사들 위주로 큰 이슈가 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발 채무 규모가 크긴 하지만 자기 자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부담감들은 크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건설에 따른 워크아웃 우발 채무도 보시면은 은행권들하고 보험권들이 일정 부분 좀 있긴 하지만 캐피탈 여전사들 보시면은 캐피탈 카드사보다는 캐피탈 위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자기 자본 규모들을 감안해 본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 규모가 큰 은행과 금융지주의 영향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이 태형건설에 관련돼도 워크아웃이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따른 회수율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크아웃으로 갈 경우에 과거의 회수율이 굉장히 높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한 80% 정도 이상 회수율을 보였고요. 특히 법정관리로 갈 경우에는 회수율이 15%대 미만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워크아웃으로 진행하면서 시장에 따른 투자자 손실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형카드의 워크아웃에 관련됐던 그런 영향들이 실질적으로 크진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워크아웃에 관련됐던 그 회수율은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 가장 또 우려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그 다음번에 넥스트 건설사가 어디냐에 대한 부분이 많이 크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사실은 롯데건설이 부동산 PF에 관련된 보증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PF의 규모가 큰 건설사들 위주로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과 은행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장기적인 자금 조달을 마련해둔 분이 크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건설사들도 과거에 나왔던 수익성을 감안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AA- 등급 이상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건설사들이 그렇게 리스크 요인들을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크게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84.5조 원 정도로 좀 파악되고 있는데요. 특히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경우에는 이런 안정화 조치를 굉장히 더 크게 증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규제 조치, 시장 안정화 조치가 대규모로 지금 시장 안정화 조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불안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자체는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은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양극화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우량 등급과 비우량 등급에 따른 회사채 스프레드를 보고 있는데요. 작년 2017년 2월 한진해운이 청산됐을 때의 그런 고점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까지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은 전체적으로 크레딧 시장 자체를 모든 크레딧 시장이 경색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크레딧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 요인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AA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에 대한 매수들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프레드 추이로 보시면은 저희가 1월달, 2월달에는 연초 효과로 인해서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축소되는 효과를 보이다가 주로 이제 2분기 때는 회사채 정기평정 시즌, 아무래도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회사채 매수 수요들이 조금 감소하는 부분을 나오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하는 시기가 3분기 정도 수준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낮아진 금리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을 누리기 위한 투자자 수요들이 3분기 위주에 크게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2분기 때 어느 정도 크레딧 스프레드가 좀 확대되는 그런 시기 때 AA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 위주로 투자하는 부분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사실은 크레딧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들, 이런 요인들이 사실은 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에 따른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크레딧 채권에 대한 투자 부분은 필요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사실은 무위험 채권에 사실은 투자하는 투자 수익률보다는 오히려 크레딧 부분에 대한 투자 수익률, 특히 이런 최근에 들어 위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AA 등급 이상의 우량 등급 회사채 위주로 투자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이 올해 가장 큰 채권 투자 전략, 운용 전략의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